당분간 달러만큼 안정적인 돈은 없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돈이 다른 진영에서의 국제통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 이제 미국이었고 어쨌든 새롭게 떠오른 게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네. G2. 지금 비교한다면 차이가 다시 많이 났겠네요. 글쎄요, 미국 GDP의 한 70%까지 온 거니까 그 상태로 거의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2023년에 5.2%라고 하는데 정말 5.2%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전문 경제연구소입니다만은 중국 연구소가 아니고 중국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소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2023년 성장률이 1.5%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의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5%라고 볼 수 없어. 그런 식의 분석치도 내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5%가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5.2%가 아닌 것은 그 이하이다. 근데 미국은 막 4%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미쳤나 봐요.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빨리 성장을 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 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중국의 숫자들이 뭐 워낙 허수들이 많으니까 그 허수가 겉으로까지 드러나게 된다면 뭐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허수가 지금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부동산인 거고, 그 빈집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빈집들, 그게 허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허수가 1대1로에서 외국에다가 대출해 준 것들이죠. 파키스탄에다가 대출해서 그 송유관 시설 깔아주고, 스리랑카에다가 항구 만들어주고, 비행장 만들어주고, 이집트니 뭐 콩고니 이런 데다가 엄청난 투자들을 해줬잖아요. 그거 다 돈 빌려준 거거든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원조해 준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못 받아요. 그 중에 상당수는 못 받아요. 왜? 거기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나라들이. 그리고 이걸 갚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 그걸 가지고 경제가 발전해서 수입이 나와야 돼요. 그 나라에서. 수입이 안 나와요. 중국이 투자해놓은 그 인프라 시설들이 그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모양인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쟁 대비용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게 뭐 세계 대전이 터지지 않는다면 쓸모가 여전히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못 받는 빚이 되는 거고, 그것도 다 허수들인 거죠. 숨어있는 부실들인 거예요. 그 부실 채권들을 다 양성화를 시키게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도.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과 치포 동맹,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 봉쇄에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나요? 성공했죠.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100% 성공은 아닌데, 왜냐하면 반도체 같으면 10나노 이하짜리를 개발을 못하도록 EUV 장비를 다 차단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7나노를 못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7나노까지 만나요? 7나노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5나노짜리가 들어간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그걸 분해해 보니까 그 5나노짜리는 중국이 만든 게 아니고 예전에 대만의 TSMC가 만든 거를 저장해 뒀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7나노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건 실패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걸 실패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7나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원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생산성이 안 맞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꽤 성공을 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중국도 인공지능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품질이 높은 AI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주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제의 첨단 반도체 가격이 거의 한 2배가 뛴 거예요. 중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통해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부담되죠.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인공지능 개발하기가.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학들에서도 인공지능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100% 성공은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미중과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중국을 좀 압박할까요? 바이든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하겠죠. 네. 그리고 이번 대선전을 치르면서, 미국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아마 또 중국에 대한 제재 경쟁을 할 거예요. 네. 공약으로 나는 이렇게 제재할 거야. 뭐 이제 서로 그걸 가지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중국 제재는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 기술의 중국에 대한 수출뿐만이 아니고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 그거를 상당 부분 차단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도 엄청나게 올리고 하니까. 그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니 관세 60%면요. 와. 그건 뭐 물건값이 거의 뭐 한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못 사는 거고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오히려 수출하면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런 셈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뭔가 미국이 어쨌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달러 패권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달러만큼 안정적인 돈은 없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만큼 안정적인 건 없다. 그게 바로 달러 패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때문에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뭐 이자가 있고 언제든지 달러를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 달러를 사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모든 정부 중에서 가장 안정된 정부가 어디냐? 그 미국 정부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 온 것이 미국 국채인 건데 그걸 안 갚을 일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인 것이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면 달러도 안전자산인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가장 안정된 자산은 바로 달러와 미국 국채인 것인데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하고 완전히 잘라내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세상이 이제 짜게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와 이쪽 편에서는 달러를 쓸 수가 없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그럼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중 8구는 뭐 위안화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안화가 과연 국제통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안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그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제통화가 되려면 그 중국 위안화가 다른 나라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쌓을 때도 위안화로 쌓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 돈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중국 돈이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근데 소비를 억제한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은 다른 나라 물건을 사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잖아요. 이건 극도로 싫어해요. 흑자가 나야 돼, 늘.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늘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센스인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도 그렇게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가 못 됐던 거예요. 왜? 엔화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중국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자본 자유화가 안 돼 있어요. 국제통화가 되려면 중국 위안화가 자유롭게 중국 안팎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어디에서나 언제든 가서 위안화를 다른 돈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송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거 허용 안 하잖아요. 그런 돈은 절대로 국제통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분리가 된다. 그 중국과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 또 다른 경제권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 돈이 그 다른 진영에서의 국제통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 알 수 없지만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냥 이거 할 때는 이 돈 쓰고 저거 할 때는 저거 쓰고 어떤 때는 금 쓰고 뭐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혹시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돌파했잖아요, 다시. 네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때 뭐 비트코인 특히나 이런 것들은 해외로 이제 편하게 두고 나갈 수 있다면서 요즘에 다시 대세론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알트는 아니더라도 저도 코인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트 다른 코인들 좀 위험할 수 있어도 비트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어떻게 보세요? 전쟁이 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때 그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뭐 하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인터넷에 이제 그걸 뿌리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인지 누군지 뭐 알 수 없지만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 논문에서 했던 이야기는 분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분노냐? 야, 달러든 뭐든 간에 이렇게 돈을 타락시킬 수가 있냐. 돈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일만 나면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막 뿌려대니 생각을 해봐라.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지금 1온스당 35달러 하던 게 지금 뭐 2,000달러 됐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6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기에 분노한 거지. 이게 돈으로서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새로운 돈은 돈의 절대량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돈의 양을 절대로 늘릴 수 없어. 달러든 뭐든 간에 전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이 모양이 됐으니 내가 만드는 돈은 돈의 총량이 딱 고정되어 있는 돈. 이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놨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돈의 가치는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돈을 지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예.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공급량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길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공급뿐만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도 변하잖아요. 수요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널뛰기를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것을 일종의 통화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통화는 아닌 거예요. 이게 거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다만 돈을 감추는 용도로는 좋다. 비밀 거래를 하는 용도로. 또 각국의 정부가 볼 수 없는 그런 거래를 하는 데는 이게 최고인 거죠. 그런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중국 사람들 중에 돈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러시아에도 그렇고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퇴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돈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 점점 이렇게 되고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돈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뭔가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가격은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 않은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면 그러면 돈을 숨길 수 있는 용도의 자산 그것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중에서 제일 안정된 게 비트코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은 돈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게 돈이 아니고 일종의 드러나지 않는 금이 돼버린 거예요. 부의 축적 수단,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자,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 수출은 또 한국 입장에서는 늘고 중국 수출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은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점을 저는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시장이 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쪽, 그러니까 권위주의라고 할까요? 또는 독재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그 축이 확연하게 이제 성립을 한 거고 그것과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점점 이제 담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뭐 그렇게 담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높아질 텐데 그럴수록 시장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본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 하나는요. 정말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미중 갈등이 없었다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됐을 거예요.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데들은 일본의 소니, 히타치, 도시바, 샤프 이런 데처럼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망하는 거죠. 왜?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중국이 막혀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팔 수 없다. 왜? 중국 기업들 때문에.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가성비가 훨씬 높은 제품들을 세상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 다 왔죠. 그거를 미국이 막은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막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장을 확보해 준 측면도 또 있는 겁니다. 왜? 중국 제품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하는 그 방파제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우리한테는 숨 쉴 공간이 좀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 시장은 작아졌지만 과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작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나마 숨 쉴 공간이 그만큼이라도 생겼다고 봐야 된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캐나다나 이런데 왜 그런 데는 늘어나는데 수출이 왜 우리는 못 늘어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한국에게는 어쨌든 기회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데 이걸 또 잘 활용하지 못하면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수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거지. 맞아. 내가 수출이라고? 내가 뭐 그냥 회사 직접 다니는 관련 뭐 부서가 아닌 이상은. 예, 마케팅 부서가 아닌 이상은 거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차피. 왜냐? 수출을 안 하고 내수 가지고 하게 되면 만불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소득. 우리가 지금 35,000달러인데 내수, 우리 5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국민소득 만불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마케팅 부서만 수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은 그 마케팅 부서도 본인들이 직접 했다기보다 외국인들 고용해서 한 겁니다.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옛날보다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각자가 저는 수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각자가 수출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방식이고 스위스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글로벌 유튜브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정말 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불편하지. 그거 불편하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년대에 완전히 망할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실리콘밸리로 다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서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 된 거고 이스라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고 방위산업도 글로벌 비즈니스고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구분도 없고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스위스도 그렇거든요. 스위스도 제가 한 7년 전인가 그 스위스의 이제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 연합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아무리 영세 기업이라도요. 그냥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국내하고 구분이 없더라고. 그냥 뭐 고객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비즈니스고 해외에 있으면 해외 비즈니스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많아졌죠. 네, 정말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해. 왜? 영어가 불편하니까. 단순히 영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낯선 문화의 사람들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불편해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일본의 젊은이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심지어 같은 일본인인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이제 피한대요. 그럴 정도로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거든요. 한국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는 정말 바뀔 때가 됐다. 아,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손짓 발짓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이제는. 교수님부터 김종의 경제TV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 초창기에 했었어요 제가. 아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해야 돼요. 네, 교수님 김작가TV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 제가 오늘 수다를 좀 많이 떨었는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도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글로벌이 되고 또 자본의 움직임은 당연히 글로벌이 되고 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실 때 단순히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라든가 요 정도 차원은 이제 좀 넘으셔야 된다. 전쟁 같은 것도 이제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하실 때도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큰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또 오늘 못다한 한국과 일본, 미국 경제 이제 콘텐츠를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